법무인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부터 3회에 걸쳐서 최고의 판사 그리고 최악의 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판사님들에 대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간이 있죠. 한국리서치의 2020년 12월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론 대상자의 66%가 법원의 판결을 믿지 못하겠다. 인공지능 판사를 선택하겠다가 48%로 인간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39%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판사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사사건에서 판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유무죄 가리고 형을 선고하는 일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죄를 다투는 살인사건, 성폭행사건에서 실제 진실은 무죄예요. 근데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렇게 선고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심각한 행위가 되겠습니까? 판사는 개개 인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을 주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개개 인간의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개개 인간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국가에서는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인간이 다른 인간의 인생을 결정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인간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재심 사건 말씀 들어보셨죠?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피고인 무죄임에도 징역 10년이 선고되어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피고인이 무죄임에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는 강간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거나 또는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오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판사가 오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판사가 오판을 하면 한 인간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한 인간의 인생 그리고 그 가족의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판사가 그 한 인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판을 하는 판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짓는 게 되겠죠.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쌓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도 철학자 쌍카라라는 분의 분별정보라는 책을 보면 업을 쌓으면 무서운 윤회의 바다에서 헤맨다 라고 하는데 업을 쌓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검사 시절, 특히 초임 검사 시절 문득 뭔가 막연하게 아주 두려운 생각 내지는 두려운 느낌이 밀려오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의 그 막연한 두려운 생각이 아마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라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었던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검사님, 저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 살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마비를 시키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최선을 다하면 된다. 다른 검사들도 다 이렇게 산다. 이렇게 스스로 되뇌이면서 스스로 마비를 시키면서 검사 생활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 그 당시 수억 원 사기 피해는 아주 큰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송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잘 보면 뭔가 이상해요. 사건이 꼬여 있다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찰의 비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도 불구하고 사건이 너무 많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경찰이 이유가 있어서 혐의 없음으로 송치를 했겠지, 이렇게 자조를 하면서 기재동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매너리즘이 무서운 겁니다. 만약 그 사건이 실제로 사기 사건이 맞다고 그러면 그 피해자는 누가 구해줍니까? 검사인 제가 구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만연히 혐의 없음 처분을 해버린 겁니다. 그 사건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추정컨대 많은 판사님들도 처음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두려움을 못 느꼈다,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을 하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게 참 이상한 거가 되겠죠. 그런 사람은 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계속 두려움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으므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또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형태로 점점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어느 순간 무심코 판결을 내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판결은 뭡니까? 법을 사실관계에 적용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전제인 법을 확정하고 소전제인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에 법을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판결입니다. 대전제인 법은 어떻게 확정을 하느냐? 일단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법률을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는 대부분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의 그 판결에서 더욱더 문제되고 더 어려운 것은 소전제인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일, 즉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실체적 진실은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 증거에 대해서 신빙성 평가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에는 예를 들면 이메일, 카톡, CCTV, 계약서 등 문서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신빙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신빙성 평가라는 건 한마디로 믿을만하냐라는 것인데 이메일이나 카톡, CCTV 등이 조작되는 경우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에 있어서는 증거 능력이 문제될 뿐이지 신빙성 평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대부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증거의 또 다른 모습은 주관적 증거가 되겠죠. 고소인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 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고소인, 목격자, 피고인이 진실을 말하는가 거짓을 말하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즉, 주관적인 증거에 대한 신빙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판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주관적인 증거에 대한 신빙성 평가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판결의 기초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를 판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판결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목격자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판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판결문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성폭행 사건에서 고소인 또는 피고인 중에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를 판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판결문을 쓸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럼 판결문은 어떻게 쓰느냐? 다시 말하면 실제의 진실을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의 종합평가를 통해서 하게 되겠죠. 이메일, 카톡, CCTV,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고소인, 목격자, 피고인 등의 진술, 즉 주관적인 증거를 종합해가지고 공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는가가 검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를 종합하기가 쉽겠습니까? 특히 주관적인 증거에 대한 신빙성 평가, 즉 이 인간이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신빙성 평가가 쉽겠냐 말입니다. 이걸 책을 본다고 배워지겠냐 말입니다. 연습을 여러 번 한다고 해가지고 배워지겠냐 말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 의견에는 실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무아의 경지에서 사안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실제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죠. 개인적인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무아의 경지에서 사안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실제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개인적인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개인적인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자신만의 세계관으로 세계를 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우주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인구수에 맞먹는 79억 개의 우주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판사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판사도 사물을 볼 때에는 자신만의 세계관으로 사물을 봅니다. 개개의 판사가 세계를 보는 눈이 다 틀리다라는 것이죠. 판사가 보는 세계관이 보편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개인적인 선입관 내지는 개인적인 세계관에 탈피를 해야 되는데 판사가 인간으로서 자기의 개인적인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실제 진실을 알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호수의 바닥이라는 실제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물이 흙탕물이어서는 안 되겠죠. 물 속에 있는 진흙을 천천히 가라앉히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닥을 살펴봐야 바닥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판사도 각자 스스로의 세계관이라는 진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흙을 가라앉히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닥을 살펴봐야 바닥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흙을 어떻게 가라앉히겠습니까? 물론 천재적으로 흙탕 내지는 진흙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진흙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세계관, 개인적인 선입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을 해야 그 바닥이라는 실제 진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내부에 있는 진흙을 가라앉혀야지 바닥이라는 실제 진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판사되는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사법시험 시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연수원 수료하고 판사로 임용이 되겠죠. 로스쿨 시기에는 학부 및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한 후에 일정 기간 변호사 등으로 일을 한 후에 판사 시험에 합격해서 임용을 합니다. 사법시험이나 로스쿨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4학년 재학 중에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사법시험을 보기로 하고 그 이전에는 법을 전혀 공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대 법대생들하고 스터디를 같이 했습니다. 당시 그 사법시험 1차 시험에는 경제학 시험이 있었거든요. 객관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예를 들면 국제 경제학적인 어떤 공식 하나를 도출하는데도 A4 용지를 가득 채울 정도로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법대생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외워버립니다. 그 서울법대생들하고 저하고 경제학 모의시험을 보면 서울법대생들이 성적이 더 좋아요. 그럼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외우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법을 달달 외우는 중심으로 공부한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이해력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이해를 하는 것이지 인간은 외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뭐냐? 인간이 이기적임을 전제로 해서 이기적인 인간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형식적인 틀이라는 겁니다. 그 법을 달달 외운다 해가지고 인간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세계관이라는 진흙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법을 사실관계 여러 번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 해가지고 개인적인 세계관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세계관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성찰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판사가 되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한다, 신동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우리 사회의 그 학력 중심주의, 학력 우선주의, 그리고 판사란 사회적 지위 때문에 판사들의 그 환경이 겸손해지지 못하고 오만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 없는 환경, 그리고 법이라는 형식적인 틀을 외우거나 또는
이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만 훈련하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스스로를 성찰을 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선입견 또는 진흙을 발견하고 이를 찬찬히 가라앉혀서 맑고 투명한 정신으로 호소의 바닥이라는 그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기가 힘이 들겠죠. 우리나라의 판사 시스템 자체가 자신의 개인적인 세계관을 탈피를 해서 투명한 눈으로 실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하여만 개인적 세계관이라는 진흙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도 동의를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판사 시스템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항상 시각을 외부로 향해서 객관적, 주관적 증거를 평가하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너무 바빠서 스스로를 성찰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어떤 틀을 가지고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재를 하였다면 그 서류의 내용을 파악하고 결재를 하였을 것이다. 이런 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재를 했다 해가지고 그 서류의 내용을 항상 파악하고 결재를 했다. 이건 환상입니다. 제가 검사 시절에 일주일에 한 번씩 당직을 할 때 이송 서류가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이 수십 건이 페이지 수로 한 500-6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송 서류 거의 안 보고 도장을 찍거든요. 근데 제 도장이 찍혀 있다 해가지고 이송 서류를 다 봤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 스스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판사를 또 알 겁니다. 그런데 결재를 하면 그 서류의 내용을 파악하고 결재를 했다라는 그런 틀 자체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을 받았으면 이메일을 읽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메일을 받았다 또는 열더라도 이메일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사들의 틀은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그는 이메일 읽어봤다. 그 내용을 숙지했다라는 그런 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판사들은 인간을 볼 때 이성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전제로 사안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택을 할 때는 이성적이지 않게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고 비이기적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틀로서 사안을 파악하려는 판사 생활을 오래 하면 오히려 개개의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파악 또는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앙상한 몇 개의 틀로서 재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판사들하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접해 보면 개개의 인간 그 자체를 판단하는 능력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인간은 아주 형식적으로 내지는 기계적으로 파악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많거든요. 결론적으로 현재 판사 시스템은 판사 개개인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투명한 시각으로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기 힘드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까지 인류가 발견한 실제 진실을 발견하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 뭘까요? 당사자 구조입니다. 즉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의 주장을 역동적으로 펼치고 판사가 이를 평가하는 방법, 즉 당사자 구조가 현대까지 실제 진실을 발견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 발현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겠습니까? 판사가 검사의 주장 그리고 피고인 측의 주장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판사 그리고 최악의 판사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